올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 출발한 라디오 반민특위가 햇수로 3년을 맞았습니다. 청취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디오 반민특위는 많은 분들의 열정과 성원으로 진실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 후원은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정의롭고 깊이 있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4 정의충만 선입니다.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제가 한 템포 늦었어요. 네, 얼마 전에 연행 많이 했잖아요. 그때 사진을 누가 지금 방금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정경이 시민의 목을 졸르면서 끌고 가는 있는 거 봤어? 네, 웃고 있는데 물론 그 정경들이 그렇게 뭐 얼마나 뭘 많이 알고 그러겠냐마는 그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들이 뒤에서 이렇게 목을 졸르는 거는 거의 진짜 힘들거든요. 당하는 사람이 뭐 졸려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시민을 연행해도 되는 건가? 아니 무슨 그 강력계 형사들이 갑자기 무슨 그 조폭들이 칼 들고 막 이렇게 설치는 자리 있잖아. 조폭들이 그리고 막 난도질하고 막 이런 자리에 해서 그런 조폭을 제압할 때나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촛불 시민들 그리고 하물 침묵행진, 네. 침묵행진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야? 우리 그 여학생이야? 스타킹, 그거 봤지? 네. 스타킹 다 질질 펑크나고 끌려가는. 질질 끌고 가는. 이 도대체 어떻게 이 현대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풍경이야. 네. 그분들이 무슨 화염병이라도 하나 투척했으면 화염병 투척해도 정말 이럴 정도로 분노하셨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기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마스크 쓰고 침묵행진하는데 그런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날 저희는 그날 광주에 갔었거든요. 네, 그날도 되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 행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서울에서는 거의 5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가 연행을 많이 당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날만 폭력 진압인 119명이래. 거잖아. 네. 나는 이제 그날 그걸 딱 보면서 5.18의 재현이었구나. 그때 이제 우리가 영상도 보고 그랬었잖아요. 거의 그 과정에. 100분? 네. 119명. 그때 이제 그 진압의 시작의 과정들이 시민들 어떻게 이제 무차별적으로 테러했었던가 이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래서 이날 어쨌든 120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그 연행을 한 거잖아. 네. 그리고 물론 그 중에 이제 6분은 뭐 훈방 조치하고 113명을 입건했다고 하더라고. 입건은 어쨌든 뭐 이후에 기소해서 재판 받게 하고 최소한 벌금 때리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거고 이 6명 보니까 이날 연행되면서 이미 부상을 입어서 서울대병원, 국립의료원 뭐 이런 데로 바로 가신 분들이 있어. 연행자 명단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지. 그리고 거기서 주변에서 이 연행하는 것에 항의하던 시민들, 네. 심지어는 외국인도 한 명 있었다고 네네. 하고, 그 중학생은 연행하다가 이제 불발했지만 고등학생 연행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건 뭐냐면 경찰차를 딱 타고 보니 시위대인 줄 알았던 사람이 경찰이었다. 있잖아요. 사실 함정 수사는 함정 수사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네. 불법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시위대로 와서 시위를 혹시나 이제 과격한 시위를 조장하고요. 그리고 조장해 놓고선 자기는 딴 사람 싹 끌려가게 하고 그리고서는 유유히 뭐 이런 거는 이거 완전 명백한 범죄잖아요. 오히려? 너무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은데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제 휘말리지 않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진짜 국민의 분노 이게 뭡니까? 국정원이 조작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국민의 분노도 조절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사실 정말 그 유가족의 마음으로 빙의될 정도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그냥 어떻게 불쌍해 이러다가 그 부모 심정을 잠깐이라도 상상하면 또 막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그러다가 물론 그 가까이 가지도 못했겠지만 이런 건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막 분노가 빙의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랑 똑같은 당연히 느껴야 되는 감정이고요. 어쨌거나 이 과정을 거쳐서요. 34일 만이에요? 34일. 네, 34일 만에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눈물로. 나는 사과를 이렇게 오래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300명 이상이 죽었는데. 무슨 규제 완화할 때는 막 3-4시간 동안 생방송을 해대더니만 이렇게 국민들이 막 원해서 하는 사과는 띡 하고 질문도 안 받고 사라지고 말이야. 나는 그거를 봤을 때 국민들이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내년 그 입 다물라.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봤어요. 길을 쓰고 그 시간에 정말 이 화면을 켜놓고 직접 봤습니다. 봤는데 정말 이게 무슨 정말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게 청와대 보좌관들이 문제인 건지 국민의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난 충격받았어. 그걸 보면서. 해경을 안 받았어. 해체하겠습니다. 해체. 그런데 진짜 내가 해경 무슨 총수 딸도 아닌데 해경청장 딸도 아닌데 깜짝 놀랐어. 어안이 벙벙한 거지. 이게 대책이야? 너무 황당해요. 네, 너무 화가 나고. 아니 이게 나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제 완전 실종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국회에서 학생들의 수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그 거대 정당 사람들이 기껏해야 이 지금 세월호 참사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여는데 아니 그 고급 인력들이 세상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진단하고 있는 이런 진단에 정말 발끝에 때만큼도 못 따라오고 있는 거잖아. 그 포스터 봤어요? 포스터만 봐도 너무 정말 섬찟해요. 이 단순 무식한 이런 놈들이 나라를 계속 말아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정말 깊은 심에 세월호가 거꾸러지는 그 사진을 넣어놓고 수영교육 강화를 위한 막 이러면서 있잖아. 의원들 이름 쭉쭉 나오고 거기에 막 누가 와서 무슨 얘기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정말 난다긴다 하는 몇 선 국회의원들 거기 다 이름 써져 있거든요. 정말 우울했어요.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됐구나. 뭐냐면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가 났어. 애초에 뭐 대학생 OT 가다가 지금 천정 무너졌어. OT 세터 금지령 내려 교육부에서. 자 수학여행 가다 그랬어. 수학여행 취소해. 체험학습 다 취소해. 뭐야 또 하나 뭐가 있었지? 아이들이 수영을 박태환이 거기 갇혀 있었던들 살아남았겠어? 박태환인들 그렇죠. 살아남았겠어? 수영을 했으면 됐을까? 하여튼 수영교육 강화해. 이거야. 해경이 뭔가 구조를 초반에 못한 것 같아. 해경 해체해. 왜 바다를 메우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닐까 대륙으로? 그러니까 아예 백기를 막든지 모든 사람은 육로로 다니세요. 걸어서. 세월호는 정말 너무 의문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다행히도 너무 사진 증거들이나 음성 증거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빨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해달라고 하는데 나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해경을 없애겠다. 그럼 해경이 뭐 구조만 하는 데입니까? 그건 뭐 근본적인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해경을 지금 없애는 건 있잖아요. 저는 해경을 결국은 지금 해경을 해체하고 다시 뭔가 이를 세워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냐면 진상규명 후에 이들이 수사에 꼭 주체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수사 대상이잖아요. 철저히 수사하고 그리고 그래서 원인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그거에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재편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 과정은 하나도 없이
엄청난 뭐 자르기를 해버린 거야 그냥. 이거는 뭐냐면 일선에서의 증거인멸이에요. 왜냐면 해경은 해경만 알고 잘라버리잖아. 그러면 해경 주변에 있던 청해진은, 언디는, 해수부 산하잖아 해경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언딘이나 뭐 청해진과 유착 관계에 있을 법한 정치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뉴스에도 권력. 나왔듯이 이 해수부가 진짜 그 마피아라고 해수 마피아라고 이렇게 불렸던 이런 사람들의 규제 완화와 이런 유착이 이 사고를 만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데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으면서 해경을 없애겠다는 증거인멸이야. 근데 이게 직접적 원인인지 아닌지는 몰라. 1차적 원인은 맞지. 그쵸. 아니, 구조와 관련해서. 그런데 아직 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고. 뭐 저는 뭐 근데 사고와 관련해서도 지금 뭐 어마어마한 게 나올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담화를 보면 책임은 그동안 언론 지상에서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밀착된 언론 기관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담았다. 한치도 어긋남 없이. 그리고 수순을 밟은 거지. 국무회의하고 유가족 면담하고 그런 상황에서 약간씩 국민들 반응이 어떤가 이런 정도로 담아서 지금 담화문 발표한 거고 어쭙지 않은 눈물 흘린 거고 결국은 뭐냐 진상규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리고 모든 것은 자기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 하나도 그러니까 없어. 뭐 어떻게 오히려, 책임을 질 건지가 없어. 오히려 중앙 집권제 강화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내 책임이니까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책임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데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부분이 없고 어떻게 책임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거는 뭐 국가 안전처 하나 만들어서 이것도 거대한 공룡 부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마치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 전도를 밝혀준 거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라. 이런 것들 보면 얘 빨리 이게 벗어나고 싶구나. 정말 이렇게 유가족과 또 실종자 가족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뭐 이런 부분이 없는 거지. 아니 그래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빨리 수습은 수습대로 해야 되는데 시신 수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제 구조란 말도 이 실종자 가족들이 쓰질 않는단 말이지. 근데 해경을 똘렁 해버렸으면 뭐야? 어떻게 하려는 거야? 언딘한테 그러니까 언딘이 이거는 하는 정말 거야? 국민들 미개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해경까지 없앨 정도로 강단 있는 조치를 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흩뿌려주고. 전 근데 정말 이 여자가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세월호 사건 나고 다 한 번씩 분양은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어디서든지 할 때마다 이제 줄을 서 있을 때랑 또 막상 앞에 갈 때는 너무 다르잖아요. 분양을 하면 사람들이 정말 꺼이꺼이 모두가 울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여성분들 거의 100% 눈물이 저도 막 나니까요. 예, 그러니까 막 정말 그런데 그런 분향소 직접 애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 그런 분향소에 가서도 연기자를 데려다 놓고 액션을 취했던 사람이 그때는 더 그리고 굉장히 감정선이 그때가 훨씬 더 올라갔을 때거든요. 모두 사건이 별로 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고 지금보다는 그때도 정말 뻔뻔하게 그렇게 연출을 하면서까지 할머니를 위로하는 그런 연출까지 하면서 나왔던 사람이 어떻게 어제 그렇게 담화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사실 박근혜 같은 성격의 여자들은 자신이 우는 것을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거든요. 보통 성인 여자라면 다 부끄럽잖아요. 근데 보통 이게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닦던가 상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개를 뻣뻣이 들고 정말 무슨 여주인공이 클로즈업 연기를 하듯이 그렇게 얼마나 그 흘리더라고요. 눈을 정말 크게 찍었는지 몰라요. 우리 언론들이. 정말
그 장면만 나 뜨거워 보여주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그 장면만. 네. 결국 눈물 흘려. 뭐 이런 제목을 달아서. 어떻게 34일 동안 그 눈물을 참고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러게요. 사이코패스입니다. 제가 볼 때는. 34일 분향소 앞에서도 그렇게 연기질을 하다가 기껏 지금 와서 꼴랑 사과하면서 그렇게 두 줄기 눈물 한쪽 이렇게 얼굴을 뻔뻔하게 들고 진짜 저는 그거 연기라고 보거든요. 100%. 예. 그러니까 계속 그러잖아. 계속 왜 보좌관 죽었을 땐 그렇게 울던 사람이 이때는 못 울까? 아니 300명의 그 학생들과 서민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진도 팽목항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많은 정치인들이 왔다 갔잖아요. 진보당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자마자 거의 뭐 무릎 꿇고 오열합니다. 이게 연출된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진도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내려가셨던 시민분들도 거기에 가자마자 뭐 체육관에 들어가자마자 바다를 보는 순간 다 오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게 어떤 좀 일반적인 사람의 정서인데. 기본 정서죠. 예. 청몽준, 박근혜 이런 사람들 보세요. 기자들 대동하고 가서 막 길 닦아놓고 그 구조 작업에 방해까지 하면서도 뻔뻔하게 막 가가지고 사진 찍고 각 잡고 그 주변에 막 자기도 나오려고 막 라면 또 처먹질 않나. 전 진짜 정신병자라고 봐요. 그 대국민 담한지 뭐 사과문 본인들은 사과라고 하지만 정말 어이없는 이 결론을 낸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담화를 왜냐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계속 박근혜 정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촛불 세력들 뭐 또 그들이 좋아하는 종북 세력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세월호를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박근혜 정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어찌됐든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고 했지만 해경과 안행부와 해수부와 비정상적인 간행들로 책임을 전가시켰고 선장과 선원들한테 이 살인의 책임을 넘겼죠. 이게 결국은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책임 없는 이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고 결국은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가 문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관피아 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라고 했는데 전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도대체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누가 고착화시켰는가. 나 진짜 어이가 없어요. 사실 5.16 쿠데타 시켜가지고 정부를 찬탈한 거잖아, 정권을. 그래서 이 관행들을 만들어낸 게 자기 아버지인 거야. 저 유체이탈 화법의 정말 1인자 아닙니까, 우리 박근혜 씨? 정말. 뭔지도 몰라. 비정상적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관행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제도라는 의미도 모르는데 쓴다고 봐. 그리고 참 이분이 정권을 잡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책임 장관제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 책임. 그 책임 총리제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낙하산 인사시킨 건 누구냐라는 거지. 책임을 못 지게 만들어낸. 이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라는 거지. KBS 사장이 눈물 지면서 얘기했대잖아요. 박근혜 눈밖에 나면 잘린다며.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대잖아. 도대체 이 책임 장관제를 그런데도 여전히 책임 장관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 모든 지금 이제 국가안전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신설해서 또 이제 총리실에 그 권한을 넘기겠다라고 하면서 책임 총리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 그래서 정무영 총리냐 실무영 총리냐 뭐 이런 논의를 또 뉴스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이 관행들을 바꾸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5대5로 뭐 이렇게 하겠다는데 민간 전문가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5대5로 채울 민간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이야, 문제는. 그럼 이건 말만 그렇지 결국은 도로 원점으로 갈 수 있는 점이 농후한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이 상황들을 모르는 것 같아. 기껏해야 뭐 이렇게 분야 사람들과 간담회 속에서의 여러 이야기들을 뭐 담아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과는 거리가 먼 이런 지점들 얘기하고 이분 참 법 좋아하시구나 이런 생각도 한편 들죠. 이 법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
앞으로 법 전공한 사람이 써줬나 보지. 그런가? 그래서 이 김기춘? 법대로 하겠다는데 난 이 말이 그 법이 정말 장난 아닌 법이겠구나. 이 민생을 안락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겠구나라는 걸 그냥 우리는 말만 들어도 알겠죠.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 총리가 직접 해서 어쨌든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산과 인원을 모두 다 권한을 주겠대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총리가 핫바지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는 너무 누누이 봐왔고 이번에 특히나 이번 총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거 했잖아요. 장례 비용 아끼고 이런 거 주재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까봐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총리가 무슨 국가안전처를 어떻게 자기의 권한과 책임하에 돌볼 수가 있겠어요.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사람은 잘릴 거잖아. 근데 새로운 총리가 그걸 할 수 있겠어?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보다 정말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있어요. 이제 막 기사에 나오더라. 이제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직접적 세월호 보고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총리가 얘기했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중심제 나라에서 그죠? 우리는 내각제 아니잖아요. 대통령 중심제 나라에서 그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어떤 조작 사건과 뭐 별별 대선 부정과 이런 것들 다 해도 어느 누구도 처벌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기관이야. 이런 데서 계속 조작을 하고 있어. 그런데 총리실에서 국가안전처를 맡아서 거기 그 조작하는 데서 국가안전을 막 흔들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맞서? 말도 안 되잖아. 국가안전처 신설하면 뭐합니까? 중앙 집권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딱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아까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책임을 안 지겠다는 소린 거잖아. 근데 그때 이런 얘기했다고 NSC는 아니다. 그럴 일을 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국가 안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들은 정말 냉전의 전사들이구나. 대결의 전사들이구나를 다시 한번 이 담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박근혜 자신이 대개조를 하겠대.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겠대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야. 말은 어찌됐든. 유신이죠. 유신. 그런데 사실 전 세계가 국가 안보라고 하는 부분 군사 안보 얘기 안 하거든요. 포함해서 예전에 냉전은 그게 절대적 가치였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가 안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포괄 안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느 하나 부분만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게 국가 안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발전했다라는 거지. 근데 여전히 NSC는 군사 안보만 하겠다라는 소린 거잖아. 이게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고 NSC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라는 부분과 지금 국민들이 내각 총사퇴 요구하고 있다고요. 책임을 지라는 거고 박근혜 내각이 그걸 못했다라는 소린 거잖아. 그런데 남재준과 김장수만은 살리겠구나. 이런 의지들을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이런 부분 그거를 가지고 국가안전처라는 걸 마치 무슨 새로운 기관을 양성을 해서 국가 안전을 대비하는 이런 곳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구나. 근데 사실 봐봐요. 박근혜 자신이 동북아 평화 구상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6개 국가 넘어서 여러 나라 국가와 동북아 평화에 필요한 근데 군사까지는 못 가니까 이런 이제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 AI나 이런 부분들 같이 방제하고 함께 만들겠다는데 근데 누가 함께 자기 나라 국민도 구조하지 못하는 이 나라와 누가 함께 이걸 하겠어요. 국회에서 이제 대정부 질의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드디어 난 이것도 속도 이렇게 느려 터진 것도 진짜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어쨌든 이제 새정연이 민정당 자민련 다 섞여서 나온 새정연이 어쨌든
안전행정부에 대해서 대정부질이 하지 않기로 야합하고 막 이랬던 과정이 있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국회가 정말 사건이 나자마자 바로 이건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고 사실 청문회 준비 지금 완전히 마무리 다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이런 거 뭐 하겠다라고 막 하면서 국회에서 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모든 내각 총사퇴. 이제서야. 이거 진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것도 이제 막 흘러가고 있는 구호란 말이죠. 그리고 내각 총사퇴는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받을 수 있는 충분히 오히려 얘네가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전 이렇게까지 생각했거든요. 내각 총사퇴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 장관 갈아치우는 게 일입니까? 네, 한국 장관들이 목숨줄이 엄청 긴 줄 알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각 총사퇴와 더불어서 김장수, 남재준 포함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 늘 뒷북을 치는 국민 수준의 뒷북을 치는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게 이제 도대체 이 권력의 이 거짓과 그리고 국민을 계속 우롱하는 이것에 이게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국회는 이제 국민 눈치보다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네. 남재준, 김장수 계속 살리려고 하잖아요.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순간 끝난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이제 국가안전처의 주요 어떤 그걸로 가지 않겠어요. 맥이잖아요, 맥. 근데 해경 해체하는 거 보면은 국정원 벌써 해체했어야 되거든요. 그럼. 네, 아주 명백한 범죄 사실이 국정원에서 밝혀진 거고 해경은 아직 수사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만 있는 상태죠. 뭔가 초동 대처를 잘 못했다.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수사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국정원은 명백한 범죄 행위를 했어요. 해체 안 해. 왜 안 해? 해경은 해체하는데 차별하는 거야? 응? 해경찰하고 국정원 소속 사법 경찰관 여기도 경찰관이라고 딱 돼 있던데 참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어제 그 눈물을 뚝 본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작정한 듯이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에요. 강북구에서 촛불을 계속 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4월 16일 이래 저희가 평일날은 계속해서 촛불을 밝혔어요. 근데 이제 무슨 상가연합회 이런 데서 나와갖고 어제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눈물도 흘렸는데 이거 노란 리본 좀 떼주면 안 되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가 행사를 할 예정이니까 좀 비워달라. 이거 되게 공유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당당하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일제히 지금 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대통령이 눈물을 보였대. 대통령 눈물이 그렇게 정말 고귀합니까? 난 더 자를 수 있어. 난 펑펑 쳐올 수 있어. 아니 그 엄마 주저앉아서 올 거야. 그 엄마들의 눈물을 보세요. 그 엄마들의 눈물을 보세요. 대통령 눈물 흘리는 게 그렇게 가슴 아픕니까? 전 가슴 하나도 안 아파요. 절규해도 정말 재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유로 그 눈물도 가식적인 눈물이잖아. 아니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눈물까지 흘리고 그리고 하겠다고 하지 않냐 이러면서 특별법 하겠다지 않냐 이래요. 저는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특별법 하겠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특검제 특별법 우리가 사실 줄기차게 얘기하고 우리 그 유가족들 가족 대책이죠. 이제 실종자 유가족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분들 이 가족 대책이 새 가족 대책이 합의한 거에도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나라를 위한 입법 이거 세 가지 요구예요. 근데 이 진상규명의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게 있어. 특별법 제정도 있고 특검제 도입도 있고 대통령도 예외 없는 특검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 다 있어요. 여기에 대한 거 정치라면 저는 이런 걸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경 해체나 수학여행 금지나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감정. 자, 그래서 특별법 제정한다는 얘기 있었어요? 있었지. 전제가 있죠. 전제가.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필요 없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필요하다면이 뭐야? 지금까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학부형들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게 이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어제부터 뉴스에 계속 이런 게 나와요. 뭐 생계비를 150만 원씩 뭐 지원하기로 했다는데 전체에게 지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해서 15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사실 학부형들은 뭐 생계비를 보장해 달라던가 사실 뭐 보상금을 빨리 달라던가 이런 얘기를 전 하는 건 사실 못 들어봤거든요. 네, 아직까지 그런 요구를 학부형 대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걸 많이 못 들어봤고요. 가장 요구했던 거 국민들이 가장 요구했던 것도 보상을 해줘라 뭐 모금을 해줘라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자. 이건데 무슨 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특별법이나 특검제가요. 이게 사실 우리 법 밖의 일이냐 하면은 이제 이걸 갖고 또 이제 노인분들 몇 분은 지금 뭐 검사가 하잖아. 뭐 있잖아요. 경찰 검찰이 다 하고 있잖아. 막 이러는데 특검제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네, 우리 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고요. 예전에 고위급 온로비 사건 이런 데 있잖아요. 정말 이 세월호 사건의 세 발의 피만큼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물론 부정부패와 이런 거 고위급들의 이 부정부패와 이런 것들을 파내는데 정말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이 우리 이 아이들과 서민들이 왜 억울하게 죽어간지를 파다 보면 그러한 모든 로비와 이런 거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거랑 비교하다 보면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이 온로비 사건 때도 특검제 썼어요, 여러분.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떡값 갖다 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도 특검제 했어요. 대북 특검, 대북 송금 특검. 근데 이걸 지금 특검제 얘기하는 게 무슨 엄청 대단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사건이면 제가 볼 때.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학살자 처벌 15년에 걸쳐서 했잖아요. 15년이나 걸렸잖아요. 80년에서 95년까지. 이때 특별법 제정하고 특검제 도입했어요. 네. 심지 마라. 거리에도 산비탈에도 너희 집 마당가에도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엔 아직도 갓나보다 봉숭아보다 더욱 붉은 젖꽃들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그 꽃들 베어진 날에 빛나던 별들 송정리 기지천 넘어 쓰러지던 햇살에 떠오르는 헬리콥터 날개 노을도 찢고 붉게 무엇을 보았니 아들아. 나는 깃발 없는 진압군을 보았소. 무엇을 들었니 딸들아. 나는 탱크들의 행진 소리를 들었소. 우리들의 5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날 장군들의 금빛 훈장은 하나도 회수되지 않았네.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소년들의 무덤 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옥상 위에 저격수들을 보았소. 무엇을 들었니 딸들아. 나는 난사하는 기관총 소리를 들었소.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여기 망월동 언덕배기에 노여움으로 말하네. 잊지 마라 잊지 마 꽃잎 같은 죽음과 훈장. 너희들의 무덤 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무엇을 보았니 아들아. 나는 태극기 아래 시신들을 보았소. 무엇을 들었니 딸들아. 나는 절규하는 통곡 소리를 들었소. 잊지 마라 잊지 마 꽃잎 같은 죽음과 훈장. 소년들의 무덤 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지금도 뭐 설마 2014년 이후 15년에 걸쳐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학살에 대한 책임 문제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담화문을 보면서 이게 참 낯설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래요. 문제는. 맞아요. 예. 저는 이제 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24분짜리 담화문이었어요. 네네. 그거 어디 가셨죠? 아랍에미리트 가셨잖아요. 정말 가시면서 또 어찌나 환하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지. 무슨. 근데 왜 그럴까요? 나는 무슨 조상 중에 모두 웃어서 뭐 죽은 사람이냐? 그래? 그런 것도 있는데 안 간다고 했다가 간 거잖아. 근데 왜 갔냐면 국익을 위해서 갔대요. 너의 국익은 돈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한편 들고. 근데 사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이상의 국가 이익이 어디 있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박근혜
가치 중에 하나를 또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근데 거. 이익을 위해서 갔는지 뭔가 하여튼 어쨌든 그의 이익을 위해서 간 건 맞고요. 그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네.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누군가는 또 이렇게 또 한편 비교해 보더라고. 결국 국민의 분노는 남겨두고 국민은 그냥 내버려 두고 지 혼자 튄 거잖아. 뭐 이런 선장 같다 막 이랬죠. 그래서 보면 그 이승만이 한국 전쟁 발발 당시에 도망간 이런 국민과 공무원은 정부 발표를 믿고 그대로 서울에 있으시오. 그대로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자기는 대전 가고 부산 가고 도망갔던 이런 것들을 한번 연상시켜 보는데 사실 지금의 담화문을 보면서 예전에 이 담화문이 좌표를 제시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다라는 기본 좌표를 밝혀준 건데 사실 이 과정에서 보면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래서 특별법을 만들든지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이제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말은 반민특위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러했었잖아요. 네네.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최대한 거부했다가 만들어진 거였잖아. 근데 그 과정을 와해하는 또 과정으로 나갔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이승만은 어떤 담화를 통해서 했었던가. 사실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거나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은 분명해요. 안 만들 수는 없을 거야. 네. 근데 와해시키는 과정들도 한편 난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이랬을 때 이승만이 당시 어떤 위원회를 발표했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특위 활동에 대해서 이승만이 어떤 담화를 발표했었냐면 1948년 9월 3일입니다. 네. 지금의 국회의 친일파 처리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문제 처리가 안 되고 나라의 손해가 될 뿐이다. 모두 심사숙고해서 우선은 정부의 위신이 내외에 확립되도록 힘쓸 일이다. 무익한 언론으로 인신 공격을 일삼지 말고 친일파 처리는 민심이 복종할 만한 경우를 마련해 조용하고 신속히 판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담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의 손해 뭐는 하여튼 국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얘기는 잘해, 그지? 그렇죠. 여기 요즘 박근혜 씨가 정말 그거 되게 많이 신경 쓰잖아요. 민생 그리고 막 경제 때문에 막 갑자기 긴급 막 현안 회의하고 막 이러잖아. 우리 가족 대책위들 청와대 앞까지 몰려가고 밤새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경제 문제로 막 비상 회의하고 막 이랬잖아요. 마치 이것 때문에 나라가 이것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저는 근데요 확신합니다. 자, 세월호가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냈죠. 네. 그리고 세월호 때문에 대한민국의 뭔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무엇을 해도 믿음을 살 수 없는 지금 지경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됐지만 그리고 경제를 자꾸 이제 세월호에 갖다 덮어 씌우는 걸로 봐서는요. 조만간 세월호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경제란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박근혜가 계속 이 세월호를 핑계를 대면서 계속 민생을 막 얘기하고 경제 문제를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것 자체가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경제라니 이건 IMF 저리 가라는 뭔가가 오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걸 이유를 삼으려고 지금 또 세월호를 갖다 붙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근데 그런 야비한 생각이 너무 싫지만 그거는 정말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정말 자식의 시신을 찾지도 못한 부모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욕을 해야 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예비하는 사전 정지 작업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여기서 이제 IMF에 준하거나 더한 어떤 경제란이 터지면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거거든요. 그 책임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게 그죠. 예, 갈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해봤자. 할 거지? 이것까지 해갖고 선장과 해경에다 덮어씌우나? 아니 지금 좋아질 게 없잖아요. 예. 그래요. 자 이승만은 또 네. 그런 걱정을 하고 늘어지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반민법은 발동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권을 회복하였다면 이완용, 송병준 등 반역 원계를 다 처벌하고 공분을 씻어 민심을 안정케 하였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또 국제 정세로 인하여 지금까지 실시를 연계하여 왔으나 국권을 찾고 건국하는 오늘에 있어서는 공분도 다소 풀리고 형편도 많이 달라졌고 또 부일 협력자의 검거 심사 등 질이 심상한 법안이 아닌 만큼 그 죄를 범하게 된 근본적 배경과 역사적 사실을 냉철하게 참고하지 않고는 공정히 처리하기 어려움이 오늘 우리의 실상이다. 지금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기로 진행 중이니 그 제정된 조리와 선임된 법관으로 이 중대한 문제가 영구히 그릇됨이 없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원래 재범을 처벌하는 큰 뜻이 오직 그 죄를 징계함으로써 다시는 범법자가 없게 하고 순량한 국민을 보호함에 있으니 반민법의 정신은 반드시 이를 주장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또 이 법률을 집행하는 모든 법관들도 이를 주장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 법률을 집행하는 모든 법관들도 이를 주장 삼아 일자의 편협을 초월하고 명확한 사실과 증거를 거울 삼아 그 경중과 실정에 따라 오직 법에 의거하여서만 처단할 것이니 조금이라도 소홀히 생각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가지 중대한 생각할 것은 우리가 건국 촉창에 앉아서 앞으로 세울 사업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요. 지난날에 구애되어 앞날에 장애되는 것보다 과거의 결절을 청사함으로써 국민의 정신을 쇄신하고 국가의 기강을 밝히기에 표준을 두어야 할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뉴라이트들이 하는 얘기죠. 예, 과거에 얽매여서 발목이 묶여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막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친일 옛날에 남이 친일 했든지 말든지 신경 좀 끄고 앞으로 좀 말 좀 잘 듣고 그리고 또 친일파 척결한답시고 너무 남용하지 말고 이거잖아. 아유 남용은커녕 아유 진짜 정말 최소 아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하였으면 뭐 분단이 되지 않았으면 이승만 같은 대통령을 받겠습니까? 참, 당신이 탄할 일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이후에는 특경대 반민특위 산하의 특경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으로 가버린 거죠. 그죠. 그때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주목해보고 싶은 거는 이 박근혜 담화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 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예, 월요일 날. 근데요,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그치. 그녀의 아버지가. 총력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발표하신 담화문 중에 제가 이와 비슷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좀 길데. 아니 근데 100개 썼을 것 같아. 좀 길긴 한데요. 그 전 대통령들의 담화를 참고했겠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 69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문을 다 한번 그거 읽어주시면서 진짜 해보시면 압니다. 네, 박 대통령 담화문 딱 이런데 이거를
자세히 그 안 하면은 그 박인지 이 박인지 잘 몰라. 히틀러 연설문들 그래요. 그러니까. 히틀러 연설문도 이렇게 일부 발췌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언행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 텍스트에 충실하니까요. 내가 해온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야당은 반대만 해왔던 것입니다. 나는 진정 오늘까지 야당으로부터 한마디의 지지나 격려도 받아보지 못한 채 요즘 야당은 이러지 않잖아. 위로받았으면 좋겠대잖아. 아 정말 오로지 극한적 반대 속에서 막중한 국정을 이끌어왔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하여 나는 야당으로부터 매국노란 욕을 들었으며 월남의 국군을 파병한다고 하여 젊은이의 피를 판다고 그들은 악담을 하였습니다. 그때 야당은 야성이 있었어. 그죠? 없는 나라에서 남의 돈이라도 빌려와서 경제 건설을 서둘러 보겠다는 나의 노력에 대하여 그들은 차관망국이라고 비난하였으며 향토 예비군을 창설한다고 하여 그들은 국토방위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꾀한다고 모함. 국토의 대동맥을 뚫는 고속도로 건설을 그들은 국토의 해체라고 하였습니다. 반대하여 온 것 등등 대수사를 막론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비방, 중상, 모략, 악담 등을 퍼부어 결사 반대만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듣긴 들었네. 뭐라 그랬는지. 만일 우리가 그때 야당의 반대에 못 이겨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였더라면 과연 오늘 대한민국의 설당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야당은 유세에서 나에 대한 온갖 인신공격과 야당은 언필칭 나를 독재자라고 비방합니다. 내가 만일 야당의 반대에 굴복하여 물에 물 탄 듯 소신 없는 일만 해왔더라면 나를 가리켜 독재자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되게 당당하다. 그치? 역시 총을 맞을만 해요.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도움된 일이라면 내 소신껏 굽히지 않고 여기 굳히지라고 돼 있네. 내 소신껏 굽히지 않고 일해온 나의 태도를 가리켜 그들은 독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아무리 독재자라고 비난하든 나는 이 소신과 태도를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오늘날 우리 야당과 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고질이 고쳐지지 않는 한 야당으로부터 오히려 독재자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진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대박. 미친놈이야. 나도 죽이고 싶다. 나도.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을 발견했죠. 중단하지 않겠다. 바로 저 모습에서 카리스마를 느낀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을 계속 강요하나 봐. 그러니 눈물 흘리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난 그녀가 눈물 흘리기 힘들었다는 것만큼은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어제 이제 이 담화문을 딱 보면서는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자,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를 더 믿어주십시오. 밀어주십시오. 하나가 돼야 된다잖아. 국민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하면 죽는 거야. 아까 뭐 이승만이건 박정희건 박근혜건 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고. 근데 그러면서 생각이 났던 거는 이제 근데 자기를 위해서 뭉쳐야 돼. 뭉치는 건. 나를 중심으로. 다카키 마사오는 총력 안보를 얘기하면서 계엄. 그죠? 이랬잖아요. 이렇게 간 거예요. 유신을 선포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어제 딱 담화문이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만히 있으라. 유신을 선포한다. 이거였다고 생각이 딱 되거든요. 닥쳐라. 일단 닥치고 날 믿고 나를 따르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전두환, 안 그러면 니네 좆된다. 전두환 이런 애들은 정의사회 구현 얼마나 떠들어댔어요. 그죠? 정의사회 구현 모든 관공서 앞에 붙었었어요. 그때 구호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삼천 교육대를 만들고 예. 그죠? 녹화 사업을 진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딱 떠올랐습니다. 세월호.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군주가 되겠습니다. 짐이 곧 국관이라. 저는 어쨌든 이 담화를 통해서 전국을 수습할 거잖아요. 박근혜식의 시국 수습 방안을 발표한 거죠. 그러면서 대규모적인 공안 탄압이 몰아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고 그 시초가 바로 그 17, 18일 날 어쨌든 정점을 찍어가면서 이제 만들어내는 국민의 표출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일 박근혜 씨가 19일날 사과하겠다는 게 하루 이틀 나온 뉴스입니까? 그렇죠. 무슨 속보가 계속 나왔잖아. 속보가 앞으로 한 달 뒤에 사과할 예정, 뭐 15일 뒤에 사과할 담화문 발표할 예정 이거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계속 다음 주에 뭐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게 그게 무슨 개속보야. 진짜 그러니까. 완전 난 누구 속보 딱 떴을 때는 누구 한 명 구했다거나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또 어디서 뭐가 무너졌다. 이런 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런 거야. 근데 이 담화문을 발표하겠다고 해서 거기엔 사과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은 했단 말이야. 지금 뭐 이런 정도까지 왔는데 사과 한마디 안 넣는 건 웃기는 거잖아. 그게 얼마나 이제 마사지가 돼 있을까 이런 생각했지만 근데 그걸 속보라고 때리고 있는 그 시점에 하루는 119명을 연행하고 그 다음 날은 95명을 연행했어. 거의 하루에 100명씩 연행한 셈이잖아요. 그리고 삼성의 노동자가 자살하셨는데 그 노동자 시신을 탈취해 갔잖아요. 노동자 시신 탈취하는 걸 막는 노동자들을 또 25명 연행해 갔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70년대 뉴스야? 그렇죠. 그 심지어는 뭐 요즘에도 유가족들까지 경찰이 미행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아니 어제 딱 담화문 발표하자마자 어제 오후로 뜬 예. 뉴스잖아요. 유가족들을 얘네가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었고 청와대 앞에서 봤는데 또 여기도 와 있더라. 계속 하면서. 근데 얘네들이 되게 놀라운 건 차라리 제가 경찰인데 혹시 뭐 부리실 일이 있으시면 그리고 또 이제 신변에 뭐 혹시 그런 게 있을까 봐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쳐도 되잖아. 그랬더니 오히려 지가 아니라며 난리를 치며 넌 유족 맞냐며. 진짜 이게 말이 되냐? 결국 그 분노한 가족들이 그 두 명 사람 데리고 갔잖아. 갔어. 단원 경찰서로 갔더라고. 그러게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세월호 관련한 시국선언 하신 교사분들 있잖아요. 15,000명을 이 정말 양심을 걸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교사의 입장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잖아. 시국선언을. 근데 이 15,000명을 색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과를 앞두고선 사람을 이렇게 쥐어 패는 것도 진짜 골 때리는 일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요 주말을 딱 통과하면서 담화문의 내용과 이후 정부 대응은 결정 난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거야. 그냥 총력 안 보니까 니네 입 닥치고 난 사과했는데 눈물까지 짜냈는데 니네 계속 떠들면 죽인다. 이거야. 아까 박정희처럼 나에게 반대하고 앞으로 나한테 독재자라고 불러도 좋다. 하지만 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꿋꿋하게 해경도 없애고 반대. 아니 해경 없애서 그 해경 권한을 경찰청에 주면 경찰청은 뭐 엄청 유능한가? 뭐 연행하는 데는 유능하더라. 그래서 이제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가 그 교사들이 그 시국선언 하지 않았습니까? 15,000명이 대통령의 담화 발표 직후 일선 학교에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의 색출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그래. 딱 우리 말대로 되잖아요. 예. 그 어제 이제 담화를 발표해서 그 잘 나가신다는 정치 평론가들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어찌됐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수 대결집을 시도하며 이 육사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기에는 그렇지만 조금 더 부족하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 결집을 이뤄낸 이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박근혜 정권의 일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다 싸그리 잡아가는 거고 저는 그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 뭐냐면
어쨌든 지난주에 선의 남자가 막 뉴스에 신문에 나왔단 그 말이야. 다음날에도 나도 나왔어요. 나도 나왔는데 우리 둘이서 촛불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나온 거야. 그리고 저는 강북 촛불에서 10명 유지하기도 굉장히 급급한 상황이거든요. 강북 촛불 10명, 20명으로 늘리기도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촛불을 색깔론으로 만들고 이 무더기로 연행하고 강제 연행하고 집회 해산시키고 이러면서 잡아간 속에 요런 이 사진에 나왔던 사람들이 잡혀 있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면서 봐라 이런 거다 이러면서 대대적인 공안으로 가는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쭉쭉 보면 확인이 되고 있는 작업들 이러면서 조만간 무슨 이 간첩 사건 나오든지. 또 다른 내라는 뭐 사건이 나오든지 뭐 아니면 뭐 아시겠죠? 우리 역사적 경험 속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러면서 난 전쟁 칠까봐 걱정이야 진짜. 그들 나름대로의 시국 수습 방안대로 가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게 보인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근데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요. 얘네들이. 네. 얘네들이 그렇게 뭐 지금 벌써 하루 만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사들을 색출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 편도 방송이 취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제 대통령이 사과했고 니네가 원하는 대로 눈물까지 흘렸으면 되지 않았냐. 이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저대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죠. 뭐. 네. 그래서 어쨌든 가족 대책이나 이런 데서는 이 뭐 박근혜 씨가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매우 그 담화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정부보다 지금 같이 함께 슬퍼하고 노란 리본을 달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우리 국민들을 더 믿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에 우리 국민들이 호응하는 거 있잖아요. 그 호응을 해야지 국민들도 살고 세월호로 희생당한 우리 학생들도 그 원혼을 풀고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남으신 분들 있잖아요. 벌써 막 자살 시도하시고 막 이런다는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저도 만약에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막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길도 진상규명을 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 가족대책위의 희망사항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풀어야 할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만 이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죠. 이거 이상의 과제는 없다. 지금 현재. 예. 다만은 그걸 했어야 된다. 네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한살원인 전두환과 그 똘마니들 5060의 부귀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진일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틀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무치 지랄 연명
가자.